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오늘도 같이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두 번째 시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안내해 줄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수 백석의 학습 활동을 같이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월 모평에 기출되었던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의 국수 학습 활동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57쪽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학습 활동을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쓴 답이랑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알아보고 시적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시 공간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눈이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어느 농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적 상황은 시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겨울날에 아이들은 꿩 사냥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김치 가재미로 가서 김치 가져오고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즐겁게 나눠 먹고 있었죠. 그래서 시적 상황은 겨울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 이게 바로 시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반복되는 문장 구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찾고 이것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반복되는 문장의 구조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되는 문장은 뭐였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였어요. 여기에서의 이것 그리고 이것 모두 다 국수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의 이것은 국수니까 국수를 이것이라고 반복해서 국수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라는 건 여러분 이것 그것 저것 할 때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국수가 우리 모두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문장 구조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뭐였냐면 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사발에 그득히 사리와 오는 것이다.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 먹는 전통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도 역시 뭐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이렇듯이 계속
거듭해서 물어서 국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국수가 단순한 국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거듭 물음으로써 국수의 의미를 확장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분 북한 방언 사투리가 많이 사용되었었죠. 그래서 이 방언이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방언은 여러분 작가가 자기가 살아온 지역의 말을 쓴 것도 있지만 작가가 활동한 일제강점기가 우리말의 사용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작가의 삶이 여기저기를 떠돌며 살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고향의 말을 쓴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사투리를 썼을 때 여기에서 방언들을 사용했을 때 작품에서 그 우리 민족 공동체, 대대로 여기에 살아왔던 우리 민족 공동체의 그 토착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언을 사용해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면 여러분 향토적 분위기, 그 지역의 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향토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향토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에는 그 유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유대감을 활용해서 투박하면서도 생생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국수를 가리키는 다음 구절을 보고 작가가 국수에 담고자 하는 의미를 짐작해 보세요. 여기 국수를 보면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서 곰의 잔등에 등에 업혀서 길려놨다는 할머니 그리고 한번 기침을 하면 먼 마을까지 들렸다던 그 큰아버지잖아요. 그런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 하면서 이제 설화적 분위기를 내면서 국수를 나눠 먹는 오랜 전통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또 이제 흰색을 좋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 그러니까 예로부터 계속 이제 내려온 거니까요. 역시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민족의 수수하고 소박한 심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국수에 담고자 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계속 흰색을 좋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국수에 담긴 흰색 그리고 맛과 냄새 속에서 우리 민족의 수수하고 소박한 심성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국수에 담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석의 또 다른 시인 흰 바람벽이 있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흰 바람벽이 있어는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풀어봤던 작품이라서 친숙할 거예요. 그래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는 이 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흰 바람벽이 있어는 등교하면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2차 고사 시험범위니까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이 살펴볼게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화자가 집 안에 있는 벽을 보고 자기의 내적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흰 바람벽을 통해 그리운 사람도 떠올리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체념했다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그리고 있는 게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아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시를 배웠을 거예요. 그 시와 좀 비슷한 맥락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지금 시적 화자는 이 좁다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좁다란 방 안에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흰 바람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람벽은 뭐냐면 집안의 안벽 안에 있는 그 벽을 흰 바람벽이라고 해요. 이 바람벽을 보면서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가 이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쓸쓸한 것이 오고 가냐면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15촉 전등이면 여러분 되게 좀 어두운 빛의 전등이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빛의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진대요. 불빛이 어떻게 지치겠어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그 어두운 빛을 보고서 지쳐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시적 화자의 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의 심정은 지치고 그리고 또 어둡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바로 밑에 보면 떼글은 다 낡은 무명사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떼글은 때가 많이 찌들은 그런 다 낡은 무명샤스, 그러니까 셔츠 같은 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쉬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냐면 그 집 안에 흰 벽에 여러분 그 전등이 불빛에 비치는데 그리고 또 그 불빛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명살스를 입은 이런 나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 쉬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두 행에서는 이 시적 화자의 심정, 지침, 어두운 심정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그러니까 감주는 여러분 식혜예요. 그러니까 이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이것도 시적 화자의 생각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자기가 이 나는 대로 지금 이게 서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뒤에 가면 그런 부분이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는 시적 화자의 의식의 흐름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 부분, 여기까지 본 부분 1행에서 6행은 흰 바람벽을 보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자, 여기 보면 계속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되는데 흰 바람벽에 비친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흰 바람벽은 영화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이 스크린처럼 이제 장면이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장면이 훅훅 바뀌는 거죠.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화면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여러분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하대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날씨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자,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대요. 이 추운 날에도 여기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어야만 했던 가난하고 힘겨운 어머니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이 부분에서는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움의 두 번째 대상인데요. 계속 볼게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여기서 앞대는 여러분 남쪽 지방의 해안가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앞대에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 남편이랑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까지 있어서 그 아이랑 같이 도란도란 즐겁게 평화롭게 저녁을 먹는 모습이 내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흰 바람벽을 보면서. 실제 백석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여자가 자기랑 제일 친했던 친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친구에게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석이 그 전에도 그 여자가 경남 통영 사람이어가지고 남도 여행을 갔는데 그 여자를 보러 남도 여행을 가고 그 과정에서 쓴 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7행에서 16행 그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바람벽을 보면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흰 바람벽을 보며 그리운 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에선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런데 하면서 또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이즈마카야 시간이 그리 흐르지 않아서 어느 사이에선가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글자들이냐면 이 글자들은 곧 시적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글자들이에요. 어떤 글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이 부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자기의 운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나도록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운명을 인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명이냐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지만 고결하게 살아가는 운명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본 이 부분 17행에서 23행까지가 그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길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요. 이번엔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냐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에 나를 내놓을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이거는 곧 하늘이 나를 그렇게 내놓은 것이다. 하늘의 사랑이자 은총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전환되는 거죠. 내가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는데 아까 이렇게 운명을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운명은 곧 하늘의 사랑 그리고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자기가 이제 나 너무 외롭고 쓸쓸해라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늘이 나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삶의 의지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 내가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애들도 보냐면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 당나귀가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이런 것들은 외롭고 순수한 존재를 나타내고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날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은 이들은 다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시인들이 다 고독하게 살아간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석이 이러한 대상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얘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하늘이 나를 이렇게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겠다까지 가는 게 바로 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행에서 29행은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고 또 얘네들 초생딸부터 라인의 마리아 릴케 얘네들도 그러하니까 나도 그런 거다라고 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주제는 가난한 현실에서 오는 체념, 그리고 자기 위안 이런 것도 되고 쓸쓸한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 이런 것들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짜임 보면 선생님이 총 4부분으로 끊어서 설명을 했죠. 1행에서 6행은 흰 바람벽을 보며 느끼는 내 내면에서 오는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 다음은 흰 바람벽을 보며 느끼는 그리운 가난한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애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17행에서 23행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거를 체념했죠. 그리고 24행에서 29행은 생각해보면 하늘이 자기가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됐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럼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극복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화자의 의식의 흐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 흰 바람벽에 비춰보고 있었죠. 그 흐름에 따라서 흰 바람벽의 영상을 떠올리는 형태로 시상이 전개되고 흰 바람벽에 비치는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바람벽은 영화의 스크린 같은 거라고 했죠. 화자의 내면이 비치는 공간, 추억을 떠올리는 매개체로서 화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 선생님이 4번으로 끊어준 그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 번째가 7이 아니라 17행이에요. 자, 보면 1행에서 6행은 쓸쓸한 외로운 생각, 자기의 내면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이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7행에서 16행에서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17행에서 23행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고 마지막에서 가난하지만 정신적인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극복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2쪽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